들리시는 게 중요한데 잘 들리시나요? 예, 다 잘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리안 피코라고 하고, 그리고 프로미데얼 비지용의 이 패션 쪽에서 제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에코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환경 혁신 쪽의 이 소싱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소재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부가가치별로 이제 어떤 부가가치냐면 환경적인 부가가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게 조그만 이제 텍스트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기 판에 있는 거를.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읽어보시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께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훨씬 더 이 지속 가능한 그 소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제품이라든가 굉장히 또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살롱에는 다른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부가가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포럼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들으실 수 있는데, 여기는 원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단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이라든가 하는 걸 생각하려면은 이 제품의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뭐 이 원단이라든가 아니면 마감해서 뭐 이것이 합격이라고 해서 전체 지속 가능 발전의 합격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모든 부분에 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친환경 책임에 대한 트렌드 테스팅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포럼에 들어가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발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친환경 책임 부분의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천천히 혼자 보시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일 먼저 저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 복도요. 이 복도는 한편은 천연섬이고요. 왜냐하면 식물성, 동물성 천연섬유입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쪽 반대쪽은 사람이 만든 섬유, 인조 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성 섬유가 있고, 그러니까 폴리머, 폴리아미드, 우레탄, 뭐 폴리에스터 이런 쪽이고, 한편으로는 이 인공 섬유인데 이것은 폴리머화 공정이 아니라 이 솔벤트 베이스로 용제 베이스로 하는 건데요. 셀룰로스를 이제 녹여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깥쪽으로부터 먼저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원단에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고 또한 섬유와 구성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맨 마지막 단계인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천연 염색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약 10년 전까지는 우리가 천연 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천연 염색이 이 화학적인 염색보다 더 환경에 해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염색이 효과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로 이렇게 방출되는 유해 요소가 이 화학적인 염색보다 훨씬 덜 컨트롤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화학이 많은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꽤 많은 기업들이 천연 염색을 미네랄 또는 식물성 천연 염색인데 매우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연 염색이라고 하는 건 그린워싱이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친환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그러한 염색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원단을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친환경적인 염색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염색을 하지 않고 섬유에 천연의 그 칼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모가가지 천연의 칼라로 만든 원단들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하얀 양도 있고 까만 양도 있고 회색 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양모의 색으로 이렇게 체크 무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염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예외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면이라고 생각하면 하얗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면은 표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연적인 색깔은 이렇게 미색입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면을 재배를 할 때 밑에 염료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베이스지만은요, 이것이 핑크라든가 그린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염료를 아주 많이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국 같은 거 키울 때 그 화분에다가 조금 이제 그 석회분말 뭐 이런 거 넣으면 색깔이 발라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하나의 그 원래 있는 그러한 그 원단의 색깔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을 재활용을 할 때 이것을 색깔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다시 섬유를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재활용 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색이라든가 라이트 그린, 다크 그린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그 염색이 되어 있던 것대로 이것을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염색을 하진 않은 거예요. 원래 염색이 되어 있는데 버린 대신에 그것을 분류를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인디고 이 재활용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데님을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팔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는 천연섬유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바로 면이 되겠는데요. 왜 면이냐 하면은 전체 섬유 전 세계 섬유 사용의 25%거든요. 그래서 제1위가 폴리에스터고 2위가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우리가 바이오 계통 그런 식으로 또한 유기농 또는 친환경 이런 것을 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것도 면이에요. 가장 면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요, 이 유기농 면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이스도 저희가 오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레이스라든가 자수라든가 제커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뭐든지 다 프린트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여태까지는 이제 포플린이었는데 화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단순히 베이직만이 아니라 훨씬 그러니까 물론 이 베이직을 친환경적인 베이직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베이직만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품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품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친환경, 환경 책임 시장에 부응하려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제품의 수명도 길어야 되고 재활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업사이클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중고 판매 쉬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단이나 원사나 또는 섬유가 아주 양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라벨만이 아니라요. 사실 라벨은 여러 가지 이것이 추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한 생산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섬유의 유기농의 면 같은 경우에는 오픈핸드라고 하는 원사밖에 안 돼요. 이렇게 두꺼운 원단을 만들 때는 가능하고 캐주얼은 가능하지만 니트라든가 조금 더 이제 섬세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원사를 쓰면은 이렇게 부풀하기가 일어나. Donc si on a un coton bio mais qui est fibre courte, on va avoir un produit qui aurait une durée de vie très très limitée. Donc on ne va pas s'inscrire dans une démarche réellement. Des exemples en maille, avec des filatures garantissent cette qualité. 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기농 면은 굉장히 오퍼가 많아요. 그런데 많기는 하지만은 시장에 충족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들이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있어요. L'agriculture régénérative et de cultures qui vont même avoir un impact positif sur les sols. Donc là, on a quelques exemples de coton. Et ça, c'est vraiment intéressant. Et même un exemple en chaud. 예. Parmi les fibres végétales naturelles. 지금 들리시나요? 예, 지금 현재 사실 여러 가지 재배되는 식물 중에 재배되는 식물 중에 면이 가장 물을 많이 쓰게 되는 재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료, 농약 이런 걸 안 쓴다고 하더라도 물은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식물성 섬유 중에 굉장히 이제 마개통이 있어요. 그래서 황마, 대마, 아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재배를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료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리넨입니다. 그것도 마의 종류잖아요.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얇은 아름다운 섬유라든가 원단을 만들 수가 있고요. 100% 리넨 또는 혼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가 오퍼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넨과 황마를 혼방을 하는 것인데요. 황마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것인데, 왜냐하면 리넨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물도 많이 필요 없고, 그리고 온대 기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니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대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황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마였습니다. 대마는 많이 이 혼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마는 같은 섬유 그 식물 안에 굉장히 섬유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단섬유, 장섬유가 같은 식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직경도 또 컸다가 작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의 뭐 식물 그런 것도 여러 그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토양이 다르고 뭐 기후가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같은 토양에서 같은 기후에서 자란 한 포기 안에서도 너무나도 이렇게 섬유가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칠거칠한 그러한 그 섬유가 이 원단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촉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옷으로 사용하기 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 5%, 7%를 혼방을 했었어요. 면이라든가 또는 비스코스 계통의 셀룰로스하고 혼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마의 혼방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7%, 20%까지도 가고요. 30%는 좀 드문 경우인데, 왜냐하면은 원사 그 업체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섬유를 이렇게 추출하는데 가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마이의 섬유가 조금 더 모카에 가깝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혼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물론 대규모의 혼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천연 자원을 다각화할 단일 종에만, 단일 그 수종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각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면요, 단 하나의 섬유에만 과도와 의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또 다른 대안을 보면 천연 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엉겅퀴라든가 또는 바나나, 파인애플 섬유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거친 그런 질감의 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이 토양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키는 면도 있지만, 바나나나 또는 파인애플의 섬유를 사용하는 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농업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할 때 폐기물로 버리는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을 만들고 남는 부산물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섬유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비스코스가 그 베이스로, 셀룰로스 베이스로 오렌지 이제 껍질 버린 거,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보시는데요, 이렇게 이 식품업 또는 농업 계열에서 이 여러 가지 폐기물을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토양에 대한 압박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줄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이거는 이제 대마의 이 잔여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요, 이 낙농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의 남은 부분을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인공섬유라는 건 셀룰로스로 만드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단백질 기반으로 만든 섬유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유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식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동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울인데 여기 약간 이제 식물성 섬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재활용 섬유의 예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울을 재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면 재활용, On a un lin recyclé, on a même une soie. 마 재활용, 실크 재활용, 그리고 하나에 여기서는 이제 그 이 울 재활용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나 면의 재활용은 이제 기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시나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물리적인 재활용과 화학적인 재활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Donc je vous fais un petit point sur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c'est de la mécanique. 물리적인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폐기물을 Des 가져다가 vêtements, des chutes,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옷 만들고 남은 이제 짜투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다 잘게 이제 쪼개가지고 à l'époque, 이 옷이나 원단을 이제 그 이 섬유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몬테코 밖에 보면은 조그만 기계가 있어요. donc ça on le fait pour les matières principalement naturelles, le coton et la laine, mais surtout la laine. On va 물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이제 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원단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표백을 해가지고 다시 염색을 합니다. 면도 마찬가지예요. des chutes de production des vêtements, on va éplucher. 이제 Simplement, 그 à la base, 헌옷이라든가 또는 이 옷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를 사용하는데 면은 훨씬 섬유가 훨씬 더 짧고 그리고 또한 이 퀄리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재활용 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재활용 면은 다른 이제 그 원래 그 사용하지 않았던 유기농 면이나 기타 면과 혼방을 하거든요. 100%로 재활용 면을 하면은 품질이 나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qualité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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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원사가 아주 두꺼운 걸 사용한다면 모를까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이제 리사이클 면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혼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une qualité de ce qu'on va faire, c'est le recyclage chimique. Qu'est-ce que c'est le recyclage chimique? 이렇게 원래의 이제 그 섬유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셀룰로스였던 부분을 또는 말을 가지고요 En général, quand on fait de la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스코스를 만들 때는 주로 이 나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대나무로 만든 비스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용제를 사용합니다. 솔벤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 셀룰로스를 이제 면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스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섬유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갖고 비스코스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면에서 가져온 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면 자작나무나 대나무 사용하는 대신 리사이클 면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것은 실크 리사이클링인데 실크 여태까지 리사이클링하면은 정말 좀 별로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 스카프를 다시 재활용을 했는데요. 아주 이 섬유니까 그 실크 필라멘트의 부드러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위해서 고츠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면이라든가 유기농 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왜
면을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되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울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망 같은 경우에는 그 농약을 쓰지 않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누에라든가 양이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집중적인 그러한 축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동물의 웰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털을 깎을 때라든가 이럴 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것은 이제 유기농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울을 뭐 고츠 또는 유기농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증을.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적인 면하고 그리고 이 동물복지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울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겠어요? 이 정말 신기한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도 지속 가능한 그런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언제나 있어 왔던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나 효과가 좋았던 것이요. 예를 들어서 뭐 방한이라든가 사실 방한이 옷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로 울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방한성이 아주 뛰어나죠. 섬유 중에서 방한성이 가장 뛰어난 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방한 효과의 그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분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방수인데 여기 이제 방안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울에 대한 부분인데 맞다. 왜냐하면은 울은 언제나 존재했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섬유인데 그런데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인조 모피를 이 모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프리스 같은 것을 모로 만들려면은요. 그렇다면은 플라스틱 미세 입자를 방출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조 모피 같은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생산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이 화석 석유 화석 여기 자원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석유를 이제 발굴하기 채굴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에너지도 사용하고요. 그런 문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울을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인조 모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미세 입자가 이제 방출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조 모피 옷을 폐기할 때 또 플라스틱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이것은 울 벨벳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알파가 직물이고요. 저거는 직조형 그러한 인조 모피입니다. 대부분의 인조 모피는 니트형인데 저건 직조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이번 시즌에서는 인조 모피에 모헤어 알파가 또는 양모 등등의 모를 많이 혼방을 하고 면으로 만든 인조 모피예요. 그리고 점점 더 합성 섬유가 천연 섬유로 만든 합성 섬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러한 합성 섬유라든가 또는 바이오 소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은 천연 소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약간 모호한 개념인데 폴리머를 만드는데 화학성 이제 섬유 기반 그러니까 석유 제품 기반이 아니라 재생이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써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라벨이 있고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염물이라든가 옥수수 전염물, 이 커피 또 전염물이라든가 리센유라든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오 폴리머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 La culture du maïs qui va permettre de faire ce biopolymère. 석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드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요. 무조건 유기농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기농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폴리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자원으로 폴리머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자연 분해성을 더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화학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이제 어느 정도 이 tissu synthétique peut disparaître. On va voir des exemples un peu plus loin. Pour continuer avec les solutions plus écologiques à la protection, on a quelques exemples ici de tissus protecteurs 이것은 안 되나? protecteurs pour la hauteur. Donc, 예를 들어서 그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방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보시면 là on a un mulet. 왁스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얘가 되겠는데요. 올리브유입니다. 제가 좀 멀리 가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이오 베이스의 그러한 섬유입니다. 왜냐하면 아웃도어 제품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이제 겹겹으로 해서 멤브레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섬유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폴리우레탄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s'autodétruisent. Donc ça, c'est une source de dispersion de microparticules plastiques très importante. Donc, trouver des solutions de membrane qui vont potentiellement qui sont potentiellement biodégradables, c'est extrêmement important. Donc, ce sont ici des membranes soit issues renouvelables. Il y a différents exemples pour améliorer l'impact écologique des tissus. On va continuer avec 고요. 자, 그럼 이거는 자 인조 섬유를 보시겠는데 여러 폴리머의 솔루션들을 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자연분해 가속 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분해되는 게 더더욱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섬유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바이오 소싱 폴리머가 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합성 섬유를 더 이 인조 섬유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조 섬유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 이제 그 미세섬 입자 때문에 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프리스 같은 경우에 이 뭐 세탁을 한다든가 할 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파카라든가 트렌치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옷이라고 생각하면은 20년 쓴다라고 할때요. 그러면 다시 또 뭐 중고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리사이클이 가능한 것.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디자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00% 인조 섬유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리사이클이 쉽다라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떻게 제품을 만드느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어디에 쓰는 제품이냐 각 브랜드별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좋은 솔루션은
제품의 그 타입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avec 자, 그러면 자, 인조 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스트레치의 탄력성에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치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스트레치 섬유 원단은 엘라스탄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폰덱스, 리크라 등등의 이제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엘라스탄은 폴리우레탄 필라멘트입니다. qui est très fragile 굉장히 탄성이 좋고요. aux UV, qui est très fragile au chlore. 하지만 UV나 또는 염소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원사를 만들 때 조금 이것을 가이선시키는 방식이 있긴 있지만요. 하지만 또 재활용도 아주 안 되는 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는 것은 새로운 솔루션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재활용 이제 엘라스탄인데 로이카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있어요. 로이카인데 자연 분해성이 가속화된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이제 섬유들의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가치가 있는 지속적 부가가치가 있는 섬유인데요. 18%는 재생 원료 18%의 이제 스트레치 원단을 섞은 것이고요. 혼방한 것이고 이거는 옥수수 베이스의 엘라스탄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태선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엘라스틴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소비가 대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혼방률도 낮지만 이러한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사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솔루션이 아니지만 아주 좋은 솔루션들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울이 원사를 꼬아서 탄성을 주는 거예요. 특히 크레이프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스트레치 실크, 스트레치 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깅즈라든가 수영복을 만드는 정도의 스트레치는 아니지만은 아주 위한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필라멘트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원사를 만들 때 이렇게 탄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식선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면인데요. 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 건 처음 봤어요.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 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볼륨 아트 정도. 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여러 이제 인조 섬유의 그 변천사를 좀 보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여기에 패널에 있는 것은 재활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프리 컨슈머, 포스트 컨슈머 이런 식으로 또한 이런 것은 해양에서 플라스틱을 수거한 것을 재활용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인조 섬유에 대한 부분이요. 한편은 인조 섬유고 하나는 이제 셀룰로스로 만든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장식 같은 부분도 바로 환경체익이 부가가치 상품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린터 업체나 이런 데서도 재활용 인조 섬유 또는
La valeur ajoutée écologique, 이 친환경 부서 이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원단 그러니까 클로즈 서킷이라든가 또는 뭐 이 독성이 있는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셀룰로스의 펄프를 트래킹이 가능한 뭐 이런 식의 원단에도 점점 더 많은 프린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원단의 장식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클래식한 모티브반을 éco. 제공했었어요. 시즌별이 아니고 이런 것만 에코 제품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의 이제 노하우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Quand on voit que les imprimeurs, 그런데 au moment de première vision, nous 프린터 업체들이 프리미어 비종을 위해서 훨씬 더 시즌별로 특화된 이러한 프린트물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체계가 잡혔다는 것이고 보다 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terminer la vidéo,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셀룰로스 인공 섬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je vous l'ai déjà dit, une des clés, il y a trois problématiques principales.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셀룰로스 인공 섬유 만드는 데는 이제 셀룰로스의 이 원천이 문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셀룰로스의 소스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숲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숲이었고 또 아주 오래된 그런 숲을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거. FSC 인증을 받습니다.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너도밤나무라든가 아니면 유칼립투스라든가 아니면 또는 대나무 등등으로도 셀룰로스를 만들 수 있어요. Une des premières 그런데 artificielles cellulosiques 셀룰로스 순한 사용할 수 있는 셀룰로스는 첫 번째로 만든 거는 쿠프로입니다. 아자이카제이크라고 하는 일본 분이 만들었어요. 쿠프로는 뭐냐 하면은 면을 만들고 남은 것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모카의 꽃은 이제 이 섬유를 만들지만 그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찌라든가 그 외에 꽃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가져다 셀룰로스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이 섬유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흥미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첫 번째는 펄프의 트래킹 가능성 이력 추적. 두 번째 계열은 이제 이 솔벤트 계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라멘트라 그래서 훨씬 더 독성이 덜. 그래서 셀룰로스 브랜드들 중에는 솔벤트 품질을 또 이 보장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클로즈 서킷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데 물을 재처리를 해서 또 재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벤트가 이 생산 라인에서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섬유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시즌 전부터 보일 수 있는 것이 비스코스 중에서 셀룰로스 중에서 재활용 셀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원단의 폐기물에서 비스코스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냐 리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단이라든가 옷 폐기물 그리고 리오셀도 있고 라일리피브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큘로스라고 하는 것이 비스코스의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면과 면 폐기물과 그리고 또한 목재 펄프를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비스코스가 그만큼 이제 이 섬유 폐기물을 가지고 만든 비스코스가 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웰빙 부가가치 비스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이크로 캡슐이 많이 정말 등장했잖아요. 그 웰빙을 위한 마이크로 캡슐, 그래가지고 이 나노 입자를 추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옷을 세탁을 하고 나면 환경에 너무너무 이런 나노 입자가 분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원자재를 주로 이제 폐기물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뭐 해조류라든가 아니면은 굴껍질 이런 거에다가 셀룰로스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 인공 섬유를 만드는 것인데 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민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버섯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어디를 보면은 뭐 항균력이라든가 또는 민트 같은 경우에는 민트와 대마를 혼방을 해서 Donc en général, il y a là, 효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기 안 써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활력을 준다든가 이 커피를 또 혼방을 해가지고서는요 셀룰라이트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산화 아연을 이제 혼방을 하면은요 항균력과 그리고 UV에 대한 보호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섬유에 이렇게 좀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요. 질문 있으신죠? La question était comment un consommateur veut savoir que le produit qu'il achète, c'est pas du greenwashing. L'exemple des teintures dont je parlais, où je disais des teintures naturelles, où je disais il y a quelques années, le processus n'était pas écologique et c'était du greenwashing. Donc, la question est tournée, comment un consommateur peut se repérer? Alors très difficile. Bientôt, en France et en Europe, l'affichage environnemental sera imposé par la loi. Ça veut dire que les vêtements devront porter une étiquette avec un affichage des critères des scores, sur différents critères des scores écologiques. Alors ça peut aider le consommateur, mais objectivement, aujourd'hui, la majorité des consommateurs ne savent pas lire les étiquettes de composition. La majorité des consommateurs ne connaissent pas la différence entre type photovoltaïque et on ne peut pas espérer responsabiliser complètement les consommateurs. Les consommateurs doivent pouvoir faire confiance à des marques. Le consommateur qui va avoir une exigence de produits éco-responsables sans greenwashing va en fait s'appuyer sur la presse qui va dénoncer certaines pratiques. Et donc la responsabilité, elle est aussi, alors pas que, mais elle est aussi dans les mains des marques qui doivent être cohérents par rapport à ce qu'ils communiquent et à leur démarche réelle en termes de développement éco-responsable. Il y a eu quelques scandales récemment de communication abusive
de certaines marques qui ont été très très néfastes sur le plan marketing. Je crois que comme l'exigence des consommateurs est de plus en plus importante sur ce terrain-là, forcément les marques vont devoir s'assurer de la traçabilité de l'ensemble de leur production. Et je crois que ça va aussi, ce qui est important, c'est de penser aussi au partenariat entre les marques et les fournisseurs. On sait par exemple que dans nos métiers, pour créer des partenariats, des co-créations entre clients et fournisseurs. Un client va avoir une idée de tissu fantaisie, va travailler avec son fournisseur, faire des essais. On est dans un modèle de co-création, de co-conception. La collaboration, elle est fondamentale à tous les niveaux. Et je crois que c'est aussi dans notre métier où on travaille en collaboration, important de se dire que ça va aussi passer par des collaborations entre marques et fournisseurs.